자, 우리 지금 한글 맞춤법의 원리 들어왔어. 그래서 245쪽에 보면 제재 한눈에 보자. 꼼꼼하게 우리가 체크하고 공부를 해야 돼. 자, 먼저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규정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전체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우리가 공부할 제1장 같은 경우에는 총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 기본적인 원칙을 다 다루는 부분을 총칙이라고 해. 그 총칙 중에서, 제1장 총칙 중에서 다시 1항과 2항을 공부할 거야. 알겠지? 이게 우리가 지금 한글 맞춤법에서 공부할 부분.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 한글 맞춤법의 개념 간단히 정리하자. 쓰면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런 개념 같은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바로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 원칙과 기준을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고, 구성 전체 6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 제1장이 총칙, 기본적인 원칙을 다룬 것이고, 이 1장 중에 다시 제1항 이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돼 있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뭐야? 한글 맞춤법은 첫 번째, 표준어를 대상으로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제1항이야. 자, 여기서 하나씩 보면, 첫 번째, 표준어라는 것 뭔지 개념부터 알아야 돼. 자, 표준어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원칙을 보면 알아. 표준어의 사정 원칙을 보면, 자, 교양 있는 사람들이, 적어두자. 두루 쓰는, 두 번째, 현대, 마지막 서울말. 자, 이 세 가지 기준. 계층적 조건, 어떤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시대적 조건, 언제? 현대. 세 번째, 지역적 조건, 어디? 서울말을 표준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방언은 한글 맞춤법의 대상이 되지 않아. 표준어를 대상으로 해서,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을 그냥 우리가 발음하는 대로, 소리대로 적는다. 이럴 때 소리를 적는다 해서 이것을 표음주의라고 부르고,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소리대로 적는 게 아니라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뜻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표의주의라고 한다. 참 뭘 알아두자.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적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적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두 가지.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어디로 갈 거냐면 246쪽에 본문 갈 거야. 본문. 자, 가나 쭉 읽어가면서 체크할 거야. 첫 번째,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이다. 만약 이런 통일된 규정이 없다면 언어 생활에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에 맞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 자, 나가보자. 기본 원리가 뭘까? 전체 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제1장인 총칙은 기본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다시 1항은 핵심 원리이다. 바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자, 표준어 오른쪽 밑으로 쭉 내려가 봐봐. 오른쪽 밑으로 쭉쭉쭉쭉 어휘풀이에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의 언어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언어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이렇게 돼 있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뭐라고 한다? 표준어라고 한다. 그래서 표준어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공용어야. 자, 첫 번째, 소리대로 적는다. 그래서 표음주의가 반영된 것이고, 두 번째, 어법에 맞도록 한다. 표의주의가 반영된 부분.
그래서 자, 소리대로 적대, 소리대로 적을 수 있는 단어들 왼쪽에 나와 있지? 책, 구름, 달리다 같은 경우에는 책이라고 쓰고 책이라고 있고 표기와 발음이 달라지지 않아.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 발음과 표기가 일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소리대로 적으면 된다. 이게 소리대로 적대. 자,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어법에 맞도록에 예가 나와 있어. 자, 거기 보면 우리 앞이 있어. 앞. 단독으로 발음될 때는 이렇게 발음돼. 뭐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야. 기억나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우리말은 7가지로만 발음된다. 받침해서. 자, 이렇게 발음되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앞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소리가 나. 앞에라고 소리가 나.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가 어디 앞에, 집 앞에 요렇게 표기해가지고는 뭐 하는 거야? 요 뜻을 알기가 힘들어. 이럴 때는 뭐 해줘야 돼? 원래 형태를 밝혀 적어줘야 돼. 어법에 맞도록. 소리대로 적으면 안 된다. 알겠지? 앞에.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 우리 앞날 같은 경우. 참고로 이때는 이 피읍이 비읍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미음이 된 비음어까지 적용된 경우거든. 비음어. 요것도 적어둘까? 요거는 연음. 요거는 음절의 끝소리. 요거는 비음어. 전부 다 뭔가 현상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야?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야?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해버리게 되면 소리대로 적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 본래의 형태를 떠올려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적어버리면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자, 이런 경우 소리대로 적어버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한다? 바로 본래의 형태를 떠올려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 어법에 맞도록 본래 형태를 밝혀 적어준다. 자, 요게 그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그 밑에 설명이지. 자, 읽어보자. 한글은 우리말의 자음과 모음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리 글자이다. 기본적으로 한글은 뭐이기 때문에 소리 글자,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어도 되는 말들이 상당히 많아.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소리 글자의 한글의 특성을 살려 국어의 형태소를 발음대로 적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소리대로 적는다는 의미는 뭐야? 바로 국어의 형태소를 발음대로 적는다. 자, 이런 의미가 되고 자, 어법에 맞도록 이라는 원칙은 왜 있는 것일까? 이런 경우도 있어. 우리말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어려움이 발생한다. 자, 우리 금방 적었던 앞에 예야. 이게 뒤에 어떤 조사나 체언이 오냐에 따라 가지고 앞 비읍으로 발음됐던 것이 앞에 앞이가 되기도 하고 또는 체언일 경우 앞길 앞집이 될 수도 있고 앞날 앞문이 될 수도 있다.
자, 위에서 보듯 앞은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피읍이 되기도 하고, 이때는 연음된 거야. 그럼 요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마지막 암 같은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가 적용된 후 비음화가 된 경우. 만약에 발음대로 폐, 낄, 날처럼 실제 발음되는 대로 적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를 읽는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적힌 형태에서 앞이라는 본래 형태를 떠올려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어떻게 해줘야 돼? 바로 형태소의 본래 형태로 밝혀 적는 것. 자, 이게 뭐야? 어법이 맞도록이야. 원래 이런 거 공부할 때가 제일 지루해. 재밌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왜? 규칙들은 그냥 규칙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문장을 전부 다 우리가 뭐 해야 되고 반복해서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예의 단어들도 자꾸 봐야 되고. 자, 핵심 정리 넘어갈 거야. 1번 한글 맞춤법의 개념과 구성 및 필요성.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필요성 하나 중요하지. 앞에 개념이나 구성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된 규정을 바탕으로 언어 생활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버리면 소리대로 적어버리게 되면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잖아.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글 맞춤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제1장 제1항을 보면 요 2번은 별표 쳐야 돼.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 그래서 왼쪽으로 가니까 소리 글자의 한글의 특성을 살려 국어 형태소를 발음대로 적음. 그러면 소리대로 적대. 오른쪽 어법에 맞도록 이것은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나더라도 표기는 본래 형태로 고정해야 돼. 그래야 읽을 때 의미 파악이 쉽다. 대표적인 예가 앞에 앞날이라고 소리가 나더라도 원래 형태를 밝혀 적어야 되는 경우. 이런 총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념 한번 이렇게 싹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띄어쓰기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많은 걸 공부하게 될 거야. 자, 이것만은 꼭 보자.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규정을 한글 맞춤법이라고 한다. 들어가야 되겠지? 두 번째,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앞에가 소리대로 적되 뒤에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 번째,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여기 소리 글자라고 들어가야 돼. 소리 글자. 표음 문자라고는 틀리진 않지만 소리 글자가 더 정확해. 한글의 특성을 살려 국어 형태소를 발음대로 적는다. 3번의 소리 글자. 4번 앞에 앞길 앞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어법에 맞도록 본래 형태를 밝혀 적어야 된다. 자, 확인 문제 풀어보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쓰려고 하지 말고 본문에서 찾아가지고 옮기면 돼. 3번 같은 경우에
마무리를 잘해야 돼, 마무리를. 마무리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요구사항이 마무리야. 이유를 쓰라 그랬잖아. 그러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마무리 줘야 되겠지? 자, 갑시다. 자, 1번.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자는 것.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고. 우리말을 적을 때 지켜야 할 규정이다. 맞고. 언어 생활에서 혼란을 막게 지킬 필요가 있다. 맞고. 제1장은 충칙이다. 맞아. 근데 제1항에서 한글 맞춤법의 표기 대상이 방언이 아니라 표준어지. 표준어지. 방언이 아니라. 그래서 방언이 밝히고 있다. 틀렸습니다. 방언 X하고 거기다가 표준어라고 써야 돼. 자, 2번 보자. 이런 문제가 우리 실제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기억, 소리대로 적대, 소리대로 적어서 무슨 얘기?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면 소리대로 적대야. 잘 봐. 구름 돼. 하늘 돼. 근데 길이는 안 돼. 길이가 되기 때문에 5번 지워버리면 됩니다. 다음에 책, 얘는 소리대로 적대지. 달리다, 소리대로 적대네. 집, 소리대로 적대야. 꽃다발이지. 그치? 어떻게 발음돼? 꽃 밑에 디귿, 그 다음에 따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뭐 하는 거야?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4번. 졸음은 요것도 다르지. 졸음이라고 발음과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5번은 둘 다 니은의 예가 되는 거죠. 나머지 1, 2, 3번 같은 경우는 둘 다 기억의 예가 되고 4번만 기억, 니은의 적절한 예. 자, 3번 보자. 자, 뭐냐면 어법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이유를 조건에 맞게 문제점과 연관지어서 이유를 앞이라는 형태 써가지고 예를 들어 쓰라 그랬어. 그러면 3번의 답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선생님 아까 본문에서 잘 찾아보면 위치가 있다고 그랬지? 그 앞에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246쪽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앞은 노인은 환경에 따라 거기서부터 보면 되는 거야. 앞, 피읍, 앞 또는 암. 됐지? 으로 발음되는데 소리대로 적을 경우 같은 형태소를 서로 다른 형태소로 서로 다른 형태로 표기하게 돼요. 이를 읽을 때 본래 형태를 떠올려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자, 마지막 이유 쓰라 그랬잖아. 그럼 때문이다로 마무리 지어주면 돼. 항상 이유 쓰라 그러면 마지막을 때문이다로 마무리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써야 돼, 답을. 알겠지? 자, 이렇게 답 확인하고 자,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제1장 총칙 제2항. 자, 이번에는 띄어쓰기 관련된 얘기야. 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문장의 각 단어는
어는 자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지. 내가 여기서 띄어쓰기 틀려버렸어. 띄고 씀이야. 알겠지? 띄었음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이게 있어. 원칙이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야. 허용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예외 하나를 적어두자. 뭐가 있냐면 단어는 단어인데 띄어쓰지 않는 단어가 있다는 것. 이게 뭐냐면 조사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조사. 얘는 예외예요. 예외. 단어로 인정되는데 붙여 쓰는 단어입니다. 조사. 알겠지? 참고로 이 띄어쓰기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이 2항에서 1장 2항에서 단어는 띄어쓴다라고 원칙만 얘기해주고 구체적인 규정은요 제5장에 한글 받침법 제5장에 띄어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져 있죠. 그래서 248쪽에 오른쪽 옆에 이렇게 날개되어 있는 데 있지. 연두색 되어 있는데 42항부터 50항까지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한번 쭉 공부해야 돼. 쭉 공부하고 그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우리가 체크해가지고 예를 잘 봐주자. 자, 제41항 앞에 별표 하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자, 조사라는 것은 우리 품사 중에서 얘는 관계언으로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단어를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조사는 어떻게 한다? 앞말에 붙여 써야 됩니다. 체언 뒤에 붙여 써요. 그래서 여기는 조사의 종류에는 격조사가 있고 보조사가 있고 접속조사가 있다. 자, 몇 가지만 우리가 딱 체크하고 이런 게 조사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자, 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가, 을, 를, 에, 에서 아니 뭐 이다 이런 정도? 주격, 목적격, 부사격, 뭐 서술격 이런 거. 뭐 관형격 조사, 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호격 조사, 뭐 아, 야 이런 것도 있고 사람아, 철수야 이런 것도 있고 이거 격조사라고 해. 그 다음에 보조사가 우리 이번 모의고사 봤을 때 살짝 우리 헷갈리게 했던 거잖아.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말이야. 그래서 은, 는, 도, 만, 뭐까지, 조차 이런 건 보조사라고 한다. 특별한 의미 더해주는 거야. 접속조사 같은 경우에는 앞체언과 뒤체언을 이어주기 때문에 와, 과, 랑 하고 너와 나, 너랑 나, 너하고나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말이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이기 때문에 관계언으로서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해. 그래서 뭐 해줘야 된다? 앞말에, 체언에 붙여 쓴다. 조사 기억해야 되겠지? 얘가 조사구나라고만 알면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제42항도 별표 하나 치자. 이번에는 의존 명사야.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 그 의존 명사는 뭐냐? 바로 우리 명사 중에서 그러니까 자립할 수 없는 명사. 왜 자립을 못하냐면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명사로 그 앞에 관형어와 뒤에 오는 의존 명사를 띄어 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때 의존명사도 알아두자. 의존명사의 종류에는 형식성 의존명사와 단위성 의존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형식성 의존명사 종류에는 뭐뭐할 지, 뭐뭐할 수, 뭐뭐할 리, 뭐뭐할 따름, 뭐뭐할 바, 뭐뭐할 나위 이런 것들. 뭐 것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홀로 쓰이지 못해. 반드시 앞에 뭐가 와야 돼? 관용어가 와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단위성 의존명사는요. 앞에 수와 관련된 수관용어가 옵니다. 그래서 뒤에 거는 단위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마리, 그지? 몇 그루, 몇 자루, 몇 척 이런 것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제일 많이 내는 게 뭐냐면 요거야. 여기에 있는 이 형식성 의존 명사와 여기에는 보조사 중에서 형태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와. 형태가 똑같은데 어떤 건 보조사고 어떤 건 의존 명사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참고로 보조사는 붙여 쓰는 말이고 의존명사는 띄어 쓰는 말이거든. 근데 생긴 게 똑같은 데가 있어. 자, 어디 가냐면 우리 자습서 넘겨볼 거야. 250쪽에 오른쪽 밑에 보충 찾았어? 거기 별표 2개 치고 형태가 같은 조사와 의존명사 되는 데 있지. 별표 2개 치자. 뿐, 만, 만큼, 대로 이 네 가지가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조사로도 쓰이고 의존명사로 쓰일 수 있는 형태가 같은데 서로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그래서 뿐 같은 경우에는 자 조사일 경우에는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앞말에 붙였었지. 그리고 앞에 실력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가 명사라고 쓰면 돼. 명사. 그러니까 체언이니까 뒤에 오는 뿐이 조사로 쓰여서 붙여 쓴 겁니다. 반면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네 띄었었지. 그 밑에 의존명사고 앞에 들었을 동그라미 치고 관형어라고 쓰시면 돼요. 의존명사는 앞에 있는 관형어랑 띄어 쓴다. 이제 딱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아, 조사는 붙여 쓰고 의존명사는 띄어 쓰는데 앞에 뭐냐에 따라 가지고 명사가 오면 조사니까 붙여 쓰는 거고 관형어가 오면 의존명사니까 띄어 쓰는 거고 명사와 관형어를 구별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만 보자. 아내는 웃기만 할 뿐. 요거 뭐야? 웃다에 기가 붙어가지고 웃기 명사가 됐어. 명사. 그래서 조사만. 근데 밑에 보세요. 의존명사. 그때 이후 3년 만이다. 자, 3 수관형어고요. 년 의존명사입니다. 거기다가 만 또 올 수 있어요. 뭐가? 형식성 의존명사가. 그래서 이것도 뭐로 본다? 의존명사로 봅니다. 만큼, 집을 대궐 만큼, 대궐 명사니까 만큼 붙여 쓰는 조사. 노력한 만큼, 노력한 관형어니까 띄어 쓰는 의존명사. 대로, 법대로 해라. 자, 법 명사니까 붙여 쓰는 조사. 들은 대로. 그래서 이거 뭐야? 관형어니까 의존명사 대로 띄어 쓰는 것이지. 참고로 이게 관형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떠올리면 돼. 관형어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이게 있어서 뭐냐면 체언에다가 관형적 조사가 붙은 말. 그지? 이런 걸로 관형어 만들 수 있어. 두 번째, 용언에다가 관형사형어미. 붙여서도 관형어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체언 단독으로도 관형어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그 다음에 마지막 관형사가 마찬가지로 관형어 기능을 할 수 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얘 하나씩 해보면 이해 쉬울 거야. 자, 그것은 철수의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먹을 것이다. 이거는 동생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새 것이다. 뒤에 있는 것 하나로 지금 통일시켜서 일부러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런 식으로 뒤에 오는 말들은 전부 다 의존명사로 앞에 오는 말들은 전부 다 관형어라는 거야. 알겠지? 자, 요것만 조금만 기억을 해주면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것은 조사로 쓰이진 않아. 그러니까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돼. 뭐만 여기는 네 개만이야. 뿐만 만큼 대로 이 네 가지가 뭐 하는 것이다? 형태가 같은 거야. 자, 이 네 가지를 기억해 두자. 알겠지?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 제 44망은요. 단어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요게 요거예요. 단위성 의존명사 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44망은 어디에? 여기다가 붙이는 거야. 요거 단위성 의존명사. 또 띄어 쓴다. 자,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같이 쭉 읽어가다가 제가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한 부분은 다시 또 체크해드릴게요. 자, 44항 눈으로 볼게요. 만 단위로 띄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 단위냐? 12억 자르고 3,456만 만 단위잖아. 자르고 7,898 이런 식으로 만 단위로 띄어 쓴다. 수를 적을 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45항 보세요.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은 띄어 써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겸, 등 이런 말이 있어. 그럴 때 국장 겸 과장. 알겠지? 이 겸이라는 말이 이어주는 말입니다. 알겠죠? 열거하는 말이고. 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는 붙여 쓸 수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건 이거야. 좀 더는 붙여 쓸 수 있거든? 근데 더 큰이나 큰 것을 붙이기 힘들어. 잘 봐. 우리 좀 더 큰 것 이렇게 쓸 때 자, 조금 뭐야? 부사어야. 더 부사어야. 큰 용언의 관형사용이야. 것 의존명사야. 참고로 여기 있는 용언의 관형사형이 요거거든. 다음에 오는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라고 앞에 규정을 지어 놔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붙이지 못해.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사어는 얘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야. 더 크다라고. 원래는 이게 크다는 형용사였거든. 그러면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 두 사이의 부사어와 용언 사이에도 마찬가지 이게 존재해야 돼. 띄어쓰기가 존재해야 돼. 뭐만 가능하느냐? 단음절로 된 같은 부사어끼리는 이때는 이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만 붙일 수 있지 더 큰이나 큰 것을 붙이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붙일 수 있는 것 좀 더. 자, 그리고 문제가 47항이에요. 요거 별표 칠게요. 제 47항. 자, 여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바로 우리 용언의 본,
용언과 보조용언이 있어. 그래서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일 경우, 두 번째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일 경우. 자, 우리 본용언, 보조용언 이거 개념부터 잡고 가야 되겠지. 자, 본용언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언을 본용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보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언은 보조용언이라고 부르고, 본용언은 주로 서술어의 앞에 많이 오고 보조용언은 서술어의 뒤에 많이 온다. 그래서 이게 용언이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서술어면요, 무조건 제일 앞에 거를 본용언으로 보면 돼요. 뒤에 오는 게 본용언일 수도 있고 보조용언일 수도 있고, 그게 다른 것뿐이야. 그럴 때 본용언, 얘가 서술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데 얘 없이 얘만 가지고는 서술어 기능을 담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잘 봐. 두 개가 있어. 앞에 걸 한번 빼봐. 그래서 이 문장이 서술어가 완결되지 않아. 그럼 얘는 보조용언으로 쓰인 거야. 얘를 뺐는데도 뭔가 문장 구성되고 있는 느낌이야. 그럼 이거는 얘 본용언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럴 경우에 잘 봐. 그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 쉽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자, 집에 라는 부사어가 있어. 책을 이란 목적어가 있어. 그리고 서술어가 이렇게 들고 갔다라고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들고는 뭐야? 책을 들고가 되지. 갔다는 뭐야? 책을 갔다의 풀이가 아니지. 집에 갔다라고 풀이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서술어는 책을 들다라는 의미의 실질적인 서술성을 지닌 본용언 하나와, 그 다음에 집에 갔다라는 또 마찬가지 실질적인 의미의 또 용언 하나가 또 있기 때문에 얘는 본용언 관계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럴 경우 봐봐. 아예 다 보고 나중에 쓰자. 그는 책을 읽어는 되지. 근데 책을 두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다 의미가 아니야. 어디에 두었다는 뜻이 아니라 읽어두다. 미리미리 무엇을, 어떤 행위를 시간적으로 좀 준비를 위해서 하는 행동을 두다라고 표현하거든. 먹어두다, 읽어두다, 해두다. 요거는 뭐냐면 앞에 읽어라는 본용언에 대해서 보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용언이야. 그러면 이것은 어떤 관계이고? 본 더하기 본의 관계이고, 얘는 본 더하기 보조용언의 관계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본용언은 무조건 띄어쓰기를 해야 돼. 왜? 서로 실질 의미를 가진 두 개의 서로 다른 용언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일단은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보조용어는요, 붙여쓰기도 허용합니다. 요 차이.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관계, 요 차이야. 우리 지금 띄어쓰기 공부하는 거거든. 그래서 47항 이겁니다. 앞에 있는 본용어에 대해서 보조용어는 어떻게 하는 거야?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쓰기도 허용을 한다. 요 얘기. 당연히 본용어는 띄어쓰는 거고. 알겠죠? 근데 뒤에 보조용어이 왔을 때. 쉽게 말하면 얘만 가지고는 서술성이 없는 거야. 얘 뒤에 붙어서 보조적인 기능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거기 보면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진다가 정확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불이 꺼진다가 하나의 문장이 되잖아. 근데 뒤에 있는 간다는 불이 간다라는 풀이가 안 되지. 그 밑에 간다는 뭐가 되는 거야? 보조용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불이 꺼져 간다 할 때 본용언 꺼져와 발음 이상하네. 보조용언 간다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지만 꺼져간다라고 붙였음도 허용한다야. 알겠지? 그 다음에 제48항. 와, 이거 예전에 나왔었어. 뭐냐면 성과 이름이나 성과 호는 붙였어. 이때 성과 이름이 조심해야 돼. 이거야. 48항. 옛날에 아주 옛날에 성과 이름을 띄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 책 보면. 근데 요즘에는 붙여 쓰는 원칙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지? 뭐 양, 정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성과 이름을 뭐 한 거야? 붙여 쓴 경우야. 띄어 쓰지 않아요.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거야. 김소월, 김영랑 이름 아니야? 이름 아니야? 원래 소월 김정식, 소월이 호였어 이 사람이. 그리고 영랑 김윤식이야. 근데 이 소월 영랑이라는 호가 이름보다 더 많이 불렸기 때문에 아예 성 뒤에다가 호를 붙여서 이름처럼 불린 경우야. 알겠지? 그래서 성과 호도 뭐한다? 붙여 쓴다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뭐는 바로 그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은 띄었습니다. 그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은 띄었음. 그래서 이런 경우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누구일까? 강승구 씨 하게 되면 띄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관직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드라마에 혹시 그거 알아? 남궁민 나왔던 거? 김과장이라고? 그때 이거 애들 틀렸어. 시험 취재도 나왔거든. 김과장. 이렇게 띄었어야 되거든. 근데 그 드라마 제목이 KBS에서 김과장 딱 붙여서 드라마가 나오는 바람에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틀린 친구들이 있었거든. 알겠지? 뭐 한다? 띄었습니다. 어디를? 여기를. 알겠지? 49항, 50항은 그냥 뭐 붙였을 수도 있고 띄었을 수도 있고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핵심은 어디야? 여기까지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어디야? 조사와 의존명사.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 알겠죠? 그리고 본용어과 보조용어. 여기 참고로 좀 봐두고 요것만 마지막에 정리만 잘해두면 띄어쓰기는 웬만큼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 보자. 행복시 어머니 합창단. 자, 이거 일단 붙여 발음해 볼게. 행복시 어머니 합창단. 띄어쓰지 않으니까 행복 띄고 시어머니 합창단인지, 만약에 행복시 띄고 어머니 띄고 합창단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행복시라는 도시에 어머니들이 모인 합창단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행복 띄고 시어머니 합창단 되게 되면 행복이라는 그 합창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들의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읽는 사람이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필자의 의도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쓰므로써 이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된다. 이게 제1장 제2항의 내용이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한 단위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단어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각 문장의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자. 조사는, 그치? 여기 나와 있지? 조사는 단어이지만 홀로 쓰일 수 없고 앞에 오는 말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기대어 쓰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한다? 얘는 예외입니다. 붙여 쓰도록 한다. 바로 제5장 제41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가볍게 눈으로 보면 되고요.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 제1장 총칙 제2항은 바로 각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에 예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조사 밑줄 읽으시면 되죠. 조사는 단어이지만 홀로 쓰일 수 없고 앞에 오는 말에 의존하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자,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복시라고 띄게 되면 시가 행정구역의 하나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행복시가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띄어드린 경우고,
또 이런 뜻이 됩니다. 행복, 시어머니가 되게 되면 앞에 있는 시가 접두사, 여러분들 줄 그어두세요. 접두사.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 시누이, 시동생 할 때 그 시는요, 접두사예요. 그래서 얘는 파생어가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어머니라는 어근 앞에 시라는 접두사가 붙은 거야. 그래서 파생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파생어도 하나의 단어죠. 그래서 행복과 시어머니가 띄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것만은 꼭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2항은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단어가 띄어쓰기 기본단인 이유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맞아. 홀로 쓰일 수 있다. 맞아. 그래서 띄어쓰기 기본단위로 설정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고 홀로 쓰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단어가 기본적으로 뜻을 가지고 있다, 홀로 쓰일 수 있다, 요걸 가지고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형태소 중에서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부르고, 홀로 쓰일 수 있다 하게 되면 자립 형태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띄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3번입니다. 단어 중에서 앞말에 붙여서 되는 단어는 조사가 있죠. 조사. (4번에) 띄어쓰기를 하면 읽는 사람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워지죠. 띄어쓰기를 해야 의미 파악이 쉬워집니다. 자, 우리 확인 문제 3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가 좋은 문제야. 일단 1번은 개념 문제고. 자, 빠르게 풀어보자. 해볼게요. 확인 문제 1번. 우리 이거 그 문제를 푸는 기회도 되지만 공부의 기회를 한번 삼아가지고 좀 보자. 개념 문제 지금 잘 나와 있는 거니까. 1번 보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옆에다가 형태소라고 쓰시면 되고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형태소. 두 번째,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소리 단위는요, 음절이에요. 음절.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 그런 말소리 단위 음절. 초성, 중성, 종성을 이루어진 하나의 완결된 소리이죠. 음절. 세 번째,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우리 전에 했던 거야. 음운. 음운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5번에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의 최소 단위, 이거 문장입니다. 문장. 그리고 4번이 단어지. 그치? 뜻을 가지고 있고 홀로 쓰일 수 있는 최소 단위 단어입니다. 자, 2번 띄어쓰기. 자, 이거 우리 이런 문제 실제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노력하는 동사이므로 동사 맞아 얘들아. 노력하다야.
거기에 지금 뭐가 온 거야? 관형사형어미 니은이 온 거거든? 그러면 용어는 관형사형 다음에 만큼이 왔어. 그러면 노력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만큼과 띄어쓰기 한다? 맞습니다. 1번. 그리고 만큼은 앞의 내용의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의존명사 맞아요. 그만큼, 그 정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띄어쓴다? 맞습니다. 3번에 좋은 결과를, 자, 를이 뭐야? 목적격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쓰죠. 그 다음에 얻기를 바랄 뿐. 이때 뿐이라는 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을 의미하는 조사? 아니죠. 뭐합니까? 지금 조사가 되려면 뿐 앞에 체언이 와야 돼. 근데 앞에 오는 바랄은 얘들아, 바랄 어떻게 된 단어야? 바라다 할 때 앞에 어간 바라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리을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바로 용언의 관형사형입니다. 관형어죠. 그리고 뒤에 오는 무엇은 뿐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쓰였다? 의존 명사로 쓰인 겁니다. 이때 뿐은 어떤 의미야?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이 아니라 뭐뭐 할, 따름이라는 의미의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다 같은 경우에는 서술적 조사 이다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앞말에 붙여쓰는 조사가 됩니다. 답 4번입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3번. 나물 좀 줄 수 있어. 띄어쓰기 안 해버렸지.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고 해? 나물? 무슨 나물? 그랬더니 아니, 나물이 아니라 나 물 좀 줄 수 있냐고 띄어쓰기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죠. 그래서 3번.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읽는 사람이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무슨 소리야? 두 번째, 필자의 의도와 다른 해석. 그러니까 물 좀 존대 나물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 내용 받고 좀 쉬었다가 우리 이제 또 공부해야 될 게 많이 있어. 뒤에 있는 국어 힘 키우기. 요거 좀 쉬었다가 국어 힘 키우기의 내용 설명하고 오늘 요 한글 맞춤법 마칠 겁니다. 뒤에 그것도야? 다양한 의수통의 모습도야? 261쪽 거기도? 여기는 뭐 별로 크게 다룰 내용은 없는데